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라도 여러분의 의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엄살이면 참 좋겠다. 새누리당 선대위 안영환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안 대변인은 정말 130석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고 나머지 170석을 야권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는데요. 18대, 19대 총선 직전에 정당 지지율과 비교할 때 새누리당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이 반드시 엄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에 비해서 부동층이 상당히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동층 중에는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선거란 단기간의 돌발 사태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자신들의 한 행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축적된 시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잃을까봐 부리는 엄살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엄살이라고 주장해야 새누리와 더민주 지지층의 결집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일부 지지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설사 지지층 결집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 중 일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방향성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실종되고 프레임이 보이지 않는 선거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방향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은 신생 정당의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총선까지 비록 일주일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선명한 정책과 이념적 방향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민주화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말한 실체도 없는 경제민주화란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오가는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프레임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구호 가지고 설전을 벌인다는 말인데요. 경제민주화는 이번 총선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사용된 이른바 리사이클링 구호인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실체가 있었다는 건지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체가 없다면 그때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게 정치인가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특별 기획 격돌 4.13 총선. 이것이 쟁점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준비한 특별기획 격돌 4.13 총선 이것이 쟁점이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일리 한국의 김광덕 뉴스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정치평론가시죠. 유용화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과거를 좀 들출 시간이 왔습니다. 자, 유용화 박사님은 지난주에 네. 새누리당에 150석 왔다 갔다, 더민주는 90에서 100석, 국민의당 3석. 우리 김광덕 30석이었겠죠. 아, 30석. 예,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아, 엄청난 항의 전화를 받을 뻔한 걸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새누리당에 155석이 왔다 갔다 하고, 더민주는 110에서 115석, 국민의당 20석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 저는 유용화 박사님. 새누리당이 150석이 목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하향 추세인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30석을 추월하는 경향성도 좀 보인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한 것 같아요. 예. 더민주당은 하여튼 그렇죠? 100석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김광덕 본부장님. 저는 약간 변했는데요. 예, 그 변해야 정상이에요. 변한 게 계속 뭐냐면 변하세요. 예. 그때 당시의 판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그래서 현재 그 사이에 좀 틀리면 어때요? 변화가 있었어요. 예. 변화가 있었다면 새누리당이 당시 155석 왔다 갔다라 그랬는데 예. 현재 이 정도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제가. 예? 현재도 이 정도 판세로. 이 정도 판세로. 예. 예. 그래서 생각보다 고집이 있으시네요. 네. 예, 예. 더민주를 그때 110에서 115석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더민주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 조금 더 빠진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5석 정도씩 조정해서 105석 내지 110석.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107석 이하면 대표직 사퇴 등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예. 지금 거기에 지금 물이 찰렁찰렁 왔다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을 왜 빼놓으십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때 20석 원내교섭단체는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호남에서 녹색 바람이 좀 불면서 현재 25석 내지 30석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일치된 측면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기에는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습니까?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게 지금 오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예. 김한길 의원이 그런 게 빠르죠. 예, 그분이 아주 정치 고수예요. 딱 나타나는 걸 네, 보고서 예, 그분이 바로메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렇구나. 자, 우리 새누리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새누리당이 지금 아까 유영하 박사님이 150석 왔다 갔다 해서 150석 밑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거가 뭡니까? 물론 지금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뭐 발표도 있었던 예.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봐도 이게 사실상 말이죠. 예. 역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집권 후반기에 150석을 얻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워낙 그 야당이 그렇죠. 워낙 지금 상당히 그 전부터 좀 약했기 때문에 뭐 180석을 얘기했던 것이지 역대 선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150석을 넘느냐 아니냐 싸움이었지 넘은 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이명박 초기 때 18대 지난번 19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정도였지 그 이전에 150석을 넘은 적은 여소야대 항상 나오고 그랬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탄핵 있을 때도 그때도 바삭수지 한다 그랬을 때 한당했죠. 그때 열린우리당 여당이었죠. 152석밖에 국민들이 안 줍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150석을 넘는다는 건 일단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는 걸 특히 후반기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여당이 주로 차용했던 선거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후반기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뭐 여기 나와 계시지만 청와대에서 더 이상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거 여왕이라고 해도. 그러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친박 비박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새로운 선거 프레임이라든가 선거 구도를 짤 만한 부분을 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견제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권자들 속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근데 선거의 여왕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선거의 왕자도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왕자인지 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김광돈 본부장님은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55석 정도 이제 과반을 좀 넘는 수준. 현재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근데 만약 그게 새누리당만 따지면 무소속 합하면 160석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새누리당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그저께부터 갑자기 굉장히 이제 의석수를 예상치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180석 넘는다 그러다가 이제 150석 간당간당 하다라고 하다가 어저께는 130석도 될까 말까 하다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엄살이 한 3분의 1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150석을 넘는 거냐 하면은 뭐 다 알다시피 과거에 집권 후반기에 사실 150석 넘기가 쉽지 않은데 야권 분열이라는 이러한 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권의 소위 정권 심판론, 경제 실정론, 심판론 이런 것들이 야권 분열 구도화에서 야권 단일화 논쟁 이런 거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150석을 넘는 수준인데 그럼 왜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집토끼들이 투표 의욕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근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부동층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여론조사는 굉장히 앞섰는데 여론조사가 다 틀려서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령 지난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될 때 한명숙 당시 후보와 대결할 때 여론조사상으로 10% 차이 이상으로 이기름으로 나왔는데 깨보니까 0. 몇 % 차이밖에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가정 전화를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내가 보니까 대부분 가정 전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하면 젊은 층들의 의견이 덜 반영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넣었을 때 그게 거품이 현재 여론조사에 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다 깎으면은 의석수가 확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실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김광덕 본부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80이세요. 올해로 80이신데 장인어른 친구분들이 장인어른이랑 통화할 때 집 전화는 손에도 안 댑니다. 휴대전화로 다 하거든요. 요새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다 휴대전화 사용하지 집에 이거 나 전화 받으러 집에 가야 돼 이런 분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젊은 층이 저는 더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선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박사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바이어스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전화하고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차이 부분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럼 뭐 비용 문제가 상당히 컸겠죠. 그런 점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무응답층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역대 선거하고 달리 이번 선거는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 문제부터 해서 또 야당이 두 개가 생기고 여당 내에서는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심각해요. 이러면서 어느 후보를 뽑아야 될지 부분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정도에서 지금 정하고 계시겠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상당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부분은 뭐 과학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쉽죠. 통계학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현재 선거 국면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예상과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본부장님. 일단 핸드폰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층의 의견이 덜 반영되느냐 하는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핸드폰 조사를 넣어서 해보면 실제로 야권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근데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도 야 우리가 130석밖에 못 얻을 것 같다라고 어렵다고 하면서 제시한 게 보면 여의도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에서 핸드폰 조사를 몇 프로를 넣어서 했더니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근거를 자기네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아니 그래서 여론조사가 지금 가중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샘플 수가 채워지면은 과중치를 더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에 젊은 분들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어떨 것이냐. 또 집에 일 안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요새 생각. 밤에도 와요. 여론조사.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하면은 아까 오히려 이렇게 여당에 유리하게 야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젊은 층을 어떻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젊은 층을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조사해야 된다. 20, 30대를 100명을 조사해야 된다 그럴 때 실제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은 20명인데 그럼 곱하기 5를 해서 가중치를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20명에 응한 사람이 오히려 너무 야당에 쏠렸다든가 여당에 쏠렸다는 게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유불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특정 A라는 지역이 있을 때 그 A라는 지역에 정당 지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 정당 지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소속 정당의 후보가 그 정당 지지율보다 자기의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 절대적인 수치로요. 일단 그거를 보시면 후보의 확장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후보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정당 선수를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보다 높으면 확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건데 항상 정당 지지율보다 밑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런 선수들은 뭐 그렇게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요, 어쨌든 호남이 이게 또 좀 그래요. 호남이 안철수 대표는 28석 석권하겠다. 뭐 이 정치인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 발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호남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남 바람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평민당의 녹색 바람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친노 세력에 대한 반감이 이 국민의당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남 바람이 전북은 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처음에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광주나 이쪽 지역으로 중심되던 그 기류가 이제 전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호남 바람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그냥 전북에서 차단되느냐 이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수도권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밑바닥 여론을 계속 좀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변화를 예상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 지지자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나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당 변화에 있어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2강 1약 구도는 뭐 표썰림이나 뭐 크로스 보팅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가 15% 이상을 가져가는 20% 이런 곳은 상당히 다른 변화도 예측될 수 있다. 호남 세력이 올라오면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전 합니다.
우리 김광덕 본부장님께서 지금 호남에서는 실제로 녹색 바람,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람이 꽤 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이제 대통령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시절에 황색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당시 평민당에. 근데 그런 황색 바람이 태풍이라면 그 정도 태풍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 중에 뭐 석권까지 한 거는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현재 20석을 주장했잖아요. 20석은 보수로 해도 할 자신 있다 그러는데 전체 28석 중에 지금 과반을 어느 당이 얻느냐 관심이었는데 지금 과반을 넘어서 20석으로 육박해 가고 있는 거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2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북상하느냐. 근데 시간이 과연 수도권까지 와서 이게 안철수 후보 외에 많은 사람을 당선시킬 정도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YTN TV 신유리 스타탕탕 진행하고 이제 우리 유영 박사님 나오셨었습니다만 이 한화갑 대표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한화갑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광주 쪽에서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이제 계신 분들 서울에 이제 계시는 호남 출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광주 호남 지역이나 아니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본인들도 마음을 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을 안 해도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냥 이렇게 뭉쳐지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이제 녹색 바람의 수도권 두 분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호남 유권자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 시기에는 전략적 투표를 항상 합니다. 그렇죠. 터닝 포인트를 많이.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찍자 이 사람. 그렇죠. 아니면 이쪽 찍자. 이것이 호남 유권자들의 역대의 선거에 상당히 오래된 몇십 년 된 선거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어다가 어느 지점에 산맥을 못 넘고 그 수도권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론사를 보면 그 서울에서 뭐 3자, 4자 구도가 벌어지는 나머지 후보 빼고 그럴 경우에 지금 더민주와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강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 국민의당 후보들은 지금 10% 전후의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걸 치고 올라가도 되려면 안철수 대표는 당선권에 상당히 육박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별로 없지 않았냐 했는데 그게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당선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적어서 그거를 당선을 많이 시키는 거죠. 안철수 플러스 알파가 몇이냐 알파가 많이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고 많아요. 근데 비례대표의 증가는 확실히 가져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보다 비례대표를 어디 찍겠냐 할 때 국민의당을 비례대표를 찍겠다는 게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에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제가 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그 총선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열린우리당 세력이 이제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하시면 총선 때 많은 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틀인가 3일 전에 호남의 여론이 돕니다. 수도권의 여론이 돌아서 이 델집 해줘야 된다. 이 과거 새천년 민주당 후보들 찍어줬다가는 한나라당한테 큰일 난다. 그래서 확 몰려서 분당에서 나간 세력이지만 밉지만 그러나 전략적 투표를 해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을 수도권에서 대거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 주말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마다 이번 좀 다르잖아요. 각 지역마다 찍어줘야 될 후보가 있고 또 찍기 싫은 후보가 있을 겁니다. 2번 중에서 예를 들면은 3번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저녁에 술자리에서 아니면 집에서 가까워 모여서 상당 부분들 논의를 하면서 여론을 직결시켜 가지 않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점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녹색 바람이 지금 계속 분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또 더민주 입장에서는 또 반전을 바람의 방향을 바꾸거나 바람을 멈추게 하는 또 전략을 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말 실수하지 않으면 그게 상대방에서 말 실수하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자기의 잘하기 며칠 사이에 좋은 학점을 따긴 쉽지 않고 상대의 에러를 통해 하는데
에러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지금 그래서 더민주가 굉장히 지금 다급해서 오늘 광주 경제 살리기 특별 회견을 한다 그래요. 예. 그런 게 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정당이 지역을 이용했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기반을 이용한 거죠. 신경. 근데 이번 선거가 결과에 따라서 뭐냐면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너 말고도 딴 거 있거든.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번 선거 국민의당이 이렇게 좀 호남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표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예측 투표율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유 박사님은. 투표율 이것도 간단하게. 기록에 남는 겁니까? 아, 그럼요. 이거 다 기록하고 있죠. 지금 밖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네. 저는 50% 이상은 상회할 거라고 50% 상회. 네. 왜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부 속칭 진보적인 인사라는 분들은 야권 분열이 야권이 두 당이 된 것이 상당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역대 선거를 분석해 봐도 야당이 두 당이 된다는 것은 그 당마다의 지지자층들이 군집합니다. 이거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진짜 더불어민주당 하나였을 때 이 정도의 변화와 익사이팅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에 나오면서 결과론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야권 지지자층들이 상당 부분 나갈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50% 18대 때도 야권 지지자층들이 안 나갔을 때 이명박 집권 초기에요.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46.1%.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층들이 나가게 되면은 어차피 60대 층들은 많이 나갈 거고요. 그러면은 선거 변화에 나름대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광덕 본부장님. 50% 이상이라 해서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네요. 50% 이상은 80% 이런 건 아니시겠죠. 예. 근데 저는 한 55% 전후로 예상합니다. 55%. 굉장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역대 중에 최근에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제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70% 이상의 투표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정치 관심의 과잉 시대인데.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떻든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54.2%고 지난 2014년 재작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인데 그런 그 중간인 55%로 전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냉소주의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견해도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정치가 좀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여러 다당 체제로. 그래서 높아질 거라는 견해에서 제가 한 55% 전후 될 거라 보고 알겠습니다. 이 판세를 결정하는 건 이제 그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판세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금요일 날 또 얘기를 계속해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정치평론가 유영아 박사, 데일리 한국의 김광덕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사무실에서 A4 용지 많이 사용하시죠? 이는 A4 용지의 반이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종이를 쌓아 올리면 63빌딩 700개를 연결한 것과 같은 높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이면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종이를 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한 명당 1년에 500개의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120억 그루가 종이컵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각자 개인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명만 머그컵을 사용해도 1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안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사랑은 더 가까이, 종이 낭비는 저 멀리. 종이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8시 41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길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성수대교 쪽입니다. 구령 터널 안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내곡 나들목 이전부터 밀립니다. 구령 터널까지는 쭉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 부근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며칠 전 유명 외식업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르려고 그러고 요새 누가 아무리 경비를 쓴다 해도 내 집에 내 새끼도 마음대로 못 다스리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거를 문 닫혔다고 그렇게 가서 폭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을 더 좀 잘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지 좋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따라서 신분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서민들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돈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큰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폭행을 했지 아래 사람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 돈만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살아가는데 그 힘을 보태줘야지. 시민들 다 보는 앞에서 처벌을 해야 되겠지. 돈이 있건 없건 공정하게 다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유의 지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럴 만한 나는 위치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해소하려면은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나 피해자한테 사과나 뭐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대기업 회장, 재벌그룹 회장들의 갑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잊을만 하면 도지는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이 정도면 정말 고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개인의 멘탈리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소수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 반재벌 정서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좀 일어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 감시도 중요하겠지만 사법당국 또한 흐지부지가 아닌 엄중한 수사와 문책을 해야만 돈이 전부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어제 경제시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세계 유명 정치인, 관료, 갑부들이 조세 회피처를 활용해서 돈 세탁한 건 물론이고 재산은 이익을 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 당국도 195명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과거에도 이런 탈세, 그러니까 조세를 회피하는 풍토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금 있었죠, 과거에도? 국가가 있는 한 세금은 항상 있었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은 세금 종류도 많았나요, 그때? 세금 붙이기 나름이죠. 세목을 붙이기 나름이라서 예를 들어 인두세라든가 문세, 그러니까 문통과세, 도진세, 나룻배 통과세 같은 그런 잡세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이런 잡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전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대 에서부터 이제 중국 당나라제를 모방을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세를 큰 이제 줄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농사지은 작물에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거. 아하. 이걸 조사라 했고요. 그 지역 특산물을 좀 구해서 바치는 거. 이거를 공물 또는 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도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좋은 의미가 아닌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진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최고급 물건을 바치게 돼 있는데 정말 최고급 물건을 바쳤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떨어지는 물건을 바쳤거든요.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는 이제 그럴싸한데 실질은 별 볼 일 없는 걸 이제 진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직접 이제 바치는 요역이라고 부르는 거, 분역이나 대략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기본세였고요. 나머지 여러 잡세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조세,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성경에도 나오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접하는 가장 악질 관리가 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회피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세금을 하기는커녕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언제나 이제 사회의 굉장히 좀 중심 문제였고요. 세금이 과중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근대 이전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을 좀 제한을 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양반은 세금 안 내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민도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대상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른바 양인이라고 불렸던 평민층의 세금 부담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불법적인 수단으로 양반 신분을 산 경우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고 대개는 천민으로 스스로 이제 등급을 강등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국가의 감시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이런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건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돼 있을 때 인근 마을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제 군포라고 해서 양인 남성에게만 부과되는데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에게 부과되는데 이제 동네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양인이었다가 양반으로 이제 돈을 내고 신분을 사는 사람 아니면 도망간 사람 이렇게 되니까 원래 양인이 그 동네에 500명이 있었는데 한 몇십 년 사이에 한 200명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당시엔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라고 해서 옷감으로 대신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명분을 나머지 200명이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2배 반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죽은 사람까지도 이제 죽은 사람에게 징수하거나 백골징포라고 하고요. 갓난아기에게 징수하거나 황구첨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가장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꼴을 당한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생식기를 잘랐다.
이걸 이제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양기를 자른 것을 슬퍼함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예, 예. 분기에 그랬겠죠. 그런다고 살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그런 일을 했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뭐 또 하나는 아까 그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전쟁, 뭐 임진왜란 하든지 병자호를 하든지 전쟁하면은 농토가 또 황폐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재난. 지금도 재난 산포 지역 되면은 뭐 이제 세금이 좀 감면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감면이잖아요. 그때도 기근이라든가 이제 그 흉년이 심하다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토지가 황폐화된 곳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전이라고 해서 이제 황폐화된 토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피난 갔다가 죽었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몇 년씩 묵혀서 황폐화된 땅은 이제 세금을 못 걷으니까 국가에서는 이걸 진전이라고 해서 면세지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국가 장부에는 이게 황폐화돼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지방관이나 이제 아전들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바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했죠. 아이고 참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결국은 세금하고 부패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탈법하고 이런 게 항상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피와 땀이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을 함부로 쓰는 것이 이제 큰 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옛날에는 이제 그걸 착복하는 것이 전부 권력자들이었으니까 권력자가 그걸 착복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심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장호죄라고 해서 백성들의 조세를 착복해서 국가에 내지 않고 이제 제외를 불린 그 관리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사면복권이 되는데도 하더라도 이 장호 탐관오리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탐관오리의 후손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벼슬에 있었다 하더라도 벼슬길을 영영 막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로서 옛날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팽형이에요. 삶아 죽인다는 거죠. 아유, 끔찍하네. 근데 말로 그렇지 실제로 삶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탐관오리는 그러니까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배를 불린 자니까 백성이 그 뼈와 살을 반란해 죽이고 싶어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용서하지 마라.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팽형을 집행하려고까지 했었는데 이제 신하들이 말렸죠. 너무 잔인한 형벌이다.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을 만큼 이 장호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탐관오리 그 조세를 이제 중간에 떼먹는 죄는 이제 온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죄였죠. 그 천둥오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쁜데 그 탐관오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 세금 제도가 가장 문란했던 시기는 그러면 언제? 아니 세금 제도 자체는 문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금 제도라기보다 실행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문란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세를 착복하거나 회피하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뭐 일반 백성들 지금도 우리가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도저히 뭐 어떻게 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직 고소득층이라든가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뭐 조세 회피처로 자금을 빼돌린다든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든가 해서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세금에 관해서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게 드러나는 영역도 없는 거죠. 부자일수록 또 권력이 있을수록 세금에 관해서 불법 비리를 많이 저질렀던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게 세제가 문란해졌다라든가 이제 세금 징수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가 하는 그런 시기는 되게 과도기 사회 전체적으로 보거나 경제사적으로 보거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좀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되지 않던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든가 또는 개항 이후에 이제 외국 화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조세 자금을 유용해서 치부하려는 그런 욕망이 이제 좀 정면에 부각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탈세법들이 만들어지죠. 뭐 대표적인 것이 현물 세금일 때는 이제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경상도 저 상주나 봉화나 이쯤에서 쌀 500석을 서울로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배 타고 이때는 거긴 뭐 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그래서 그게 옛날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서울에서 사가지고 가게 거기서 지게로 지고 충주고 한 남한강 그렇죠. 상류까지 와서 거기서부터만 배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너 사람도 많이 이제 필요하고 도둑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대규모 행상단에게 맡기는 거죠. 조세 상납을 행상단에게 맡기면서 자기 물건까지 같이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행상단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도둑을 맞았거나 또는 뭐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이제 조세금이 실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지방관이 버티는 게 있는데 이걸 건체라고 그러고요. 뭐 그런 정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